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은 언제나처럼 비릿한 생선 냄새와 푸성귀의 풋내가 뒤섞여 잠을 깨웁니다. 저희 가게 기순인의 손맛에 셔터를 올리는 뻑뻑한 쇠소리는 지난 30년간 제 삶의 시작을 알려온 소리이기도 하지요. 그 소리에 맞춰 제 하루가, 제 인생이 굴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육중한 셔터를 끝까지 밀어 올리자마자 익숙한 간장 다리는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대신 서늘하고 낯선 먼지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거든요. 가게 한쪽 벽면을 뜯어낸 자리가 을씨년스럽게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시멘트 가루가 형광등 불빛 아래 허옇게 흩어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갈하게 줄을 맞춰 붉고 노란 빛깔을 뽐내며 손님을 기다려야 할 반찬통들은 한쪽에 아무렇게나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넓은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주문 제작한 대형 스티로폼 상자들이었지요. 제 허리 높이까지 오는 상자들이 가게 안을 미로처럼 채우고 있어 제대로 걸어 다닐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상자마다 붙은 금장전자 파티 케이터링 1팀, 특급 배송 파주 물류센터, 취급주의 고급 식기류 같은 글씨들이 가게의 혼란을 증명하는 듯했어요. 누가 봐도 야반도주를 하거나 혹은 완전히 망해서 헐값에 가게를 정리하는 집의 풍경,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기순 씨, 이게 다 웬일이야. 진짜 가게 빼는 거였어? 말도 없이 섭섭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옆 가게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생선 좌판의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네요.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비린내가 가득했지만 그 눈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정이 그런 것이겠지요.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가게가 낡아서 새 단장하는 것뿐입니다. 제 대답이 영 미덥지 않은지 박 사장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 없어. 혹시 돈이라도 필요하면 말하고. 그 따뜻한 마음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알려질 테니까요. 지금은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아침 장이 시작될 무렵 가게 앞을 지나는 상인들마다 저희 가게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순이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망했구나. 요즘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다 죽어간다더니 30년을 버텨온 터줏대감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동정과 값싼 연민들이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쉴 새 없이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개념치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저는 허리를 굽혀 갓 도착한 해남 배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속이 꽉 찬 보기만 해도 단물이 흐를 것 같은 최상품 배추였어요. 곧 이 배추들은 제 손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VVIP들에게나 나가는 최고급 보쌈김치가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이 상황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묘한 쾌감마저 주었답니다. 혼란스러운 가게 풍경 속에서 분주하게 몸을 놀리다 보면 문득문득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꼭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늦은 저녁이었지요.
그날은 제 아들 종석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잔뜩 재워놓고 며느리였던 김태인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선 두 사람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종석이의 옷에서는 제가 아침에 챙겨보낸 참기름과 깻잎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요. 그걸 놓칠 리 없는 김태인이었습니다. 종석 씨, 오늘도 퇴근하고 어머니 가게 들렀다 왔어요? 옷에 밴 이 냄새 좀 맡아봐요. 이게 어디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한테 날 냄새예요? 날카롭게 시작된 김태인의 목소리는 저희 집의 작은 거실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종석이는 피곤한 얼굴로 변명하듯 말했지요. 오늘따라 주문이 많아서 어머니 혼자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냥 와. 잠깐 도와드린 것뿐이야. 잠깐 도와드린 사람 옷에서 이렇게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당신 친구 민지 남편은 이번에 상무로 승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시장통에 발 묶여 있어야 해요? 당신이 회사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같이 반찬 가게 아들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승진이 되겠냐고요.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말 대신 도끼 어린 불평과 불만만이 뱀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 말고 손에 쥔 과도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경박한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어요. 제가 나서는 순간 제 아들이 더 비참하고 초라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태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이 기름 냄새 속에서 사실 운명이신가 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더는 못 참겠다고요.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그 아이의 경멸 어린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 종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 내렸지요. 평생을 바쳐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라는 아이에게 그런 잔인한 모욕을 당하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김태희는 제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업가와 재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그 후로 3년 저와 제 아들은 묵묵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단순한 시장 반찬 가게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이름을 알만한 온라인 식품 브랜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지요. 벽을 허물고 가게를 확장한 것도 산더미 같은 상자들이 쌓인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딱딱한 굳은 살로 변해갈 무렵 저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보란듯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오만함이 화근이었을까요? 악몽 같았던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오후 한참 배송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가게 앞 시장 골목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시판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흙과 물기가 말을 날 없는 좁은 시장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등장이었지요. 시끄럽던 시장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 차에 쏠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눈부신 순백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흙탕물 한 방이라도 튀면 큰일 날 것 같은 차림새였지요. 발목까지 오는 아찔한 높이의 지미추 구두, 에르메스 버킨백이 분명해 보이는 손가방, 그리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톰포드 선글라스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너희와 다른 세상 사람이야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주변을 훑어보더니 이내 저희 가게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김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먼지 나는 시장 바닥을 값비싼 구두굽으로 또각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장의 목을 확인하러 온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걸음걸이였지요. 가게 앞에 선 김태희는 보란 듯이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려하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완벽하게 가꿔진 얼굴에서는 과거에는 없던 여유와 오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난장판이 된 제 가게를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물어진 벽, 먼지 쌓인 바닥, 아무렇게나 쌓인 상자들.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조롱과 멸시, 그리고 그것 보라는 식의 통쾌함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독을 품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했어요? 이렇게 결국 망하실 거면서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 사셨어요? 김태인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제 아들과 제가 견뎌온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제 인생 전체를 실패작으로 규정하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어요. 그녀는 겹겹이 쌓인 상자들과 허물어진 벽, 그리고 먼지 쌓인 바닥에 떨어진 제 앞치마를 차례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관람하는 VIP 관객처럼 그 얼굴에는 우월감과 승리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장사하시니까 결국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세상 그 어떤 뱀의 독보다 지독했습니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말을 방패 삼아 제 가슴에 칼을 꽂아 넣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투. 하지만 그때의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고 지금의 저는 모든 판을 손에 쥔 강자라는 점이 달랐지요.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 벽은 왜 또 뜯으셨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철거라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아니면 혹시 인테리어 비용마저 없어서 야반도주라도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김태희는 제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 한층 더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고무장화와 물때 낀 앞치마에 잠시 머물렀다가 경멸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제 얼굴로 향했어요. 어머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 봐도 훤하네요. 주름도 더 깊어지신 것 같고. 종석 씨는 어디 갔어요? 아직도 저 무거운 배달통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사람한테도 말했잖아요. 재능 없는 일에 매달려봤자 평생 고생만 한다고. 제 말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려나.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자 참았던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지금 화를 내는 것은 김태인이 원하는 그림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배추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 다 자네 말대로 됐구먼. 내가 어리석었지. 제 입에서 나온 의외의 순순한 인정에 김태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마 제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거나 혹은 구차한 변명이라도 늘어놓을 줄 알았겠지요. 그녀의 예상과 다른 제 반응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은 이내 더 큰 우월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어. 이 늙은이도 이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그녀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김태희는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던 이야기를 마침내 풀어놓는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어머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 남편, 그러니까 고 서방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IT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번에 금장전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신사업도 전부 제 남편이 총괄하고 있다고요. 아마 조만간 임원 승진도 할 거예요. 금장전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덫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수룩한 시어머니를 연기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사람은 역시 좋은 짝을 만나야 해. 짝도 짝이지만 역시 능력이죠. 저희는 작년에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침에는 필라테스 강사가 집으로 직접 와서 개인 교습을 해주고 오후에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지인들이랑 브런치를 즐기죠. 참 골프도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면서 꼭 배우라고 해서요.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요즘 매일매일 느껴요. 그녀가 늘어놓는 화려한 삶의 조각들은 하나같이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럽거나 초라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더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였지만 눈가에 어린 짙은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지요. 값비싼 명품 원피스는 분명 작년 시즌의 2월 상품이었고 손에 든 가방의 모서리에는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절박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위태로운 절벽 위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저는 그녀의 거짓된 행복을 가만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떠들어 보거라. 너의 그 화려한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은 더 큰 법이란다. 지난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지요. 김태인의 자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끼익하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가게 앞에 낡은 1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 종석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마에 맺힌 땀을 팔뚝으로 훔치며 텅 빈 배달 상자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배달 일에 지쳤을 법도 한데 아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오전 주문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와, 그런데 가게는 아직도 정신이 없네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다가 가게 한쪽에 서 있는 불청객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깊은 증오가 번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달 상자를 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모습에 저는 아들이 얼마나 격앙되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김태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름 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간 묵혀두었던 배신감과 원망, 상처가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너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누가 너 같은 거 보고 싶대? 당장 우리 가게에서 나가. 종석이는 금방이라도 김태인에게 달려들 것처럼 험악한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김태인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과 그 분노에 놀라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기양양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약간의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앞으로 다가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들의 분노 앞에 저는 고요한 방파제처럼 버티고 섰지요. 종석아. 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손님한테 그러면 못 쓴다. 제 말에 종석이는 물론이고 김태인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외쳤어요. 어머니, 저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으셨어요? 손님이라니요. 저 여자는 우리 원수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알고 있다. 다 듣고 있었어. 그러니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김태인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 귀한 손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니. 우리 가게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눈부시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어디 가서 듣겠니? 끝까지 들어봐야지. 손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글거리는 눈으로 김태인을 노려볼 뿐이었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김태인은 이제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의 주목을 받는 무대 위의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아들의 시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김태인의 심장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김태인. 세 사람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태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사냥꾼 앞에 선 사슴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지요. 제가 깔아놓은 이 기묘한 예의의 판 위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해부당하고 평가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지요. 아들 종석이는 제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 듯 분노를 억누른 채 제 옆에 버티고 서서 이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제 작업용 조끼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신 유행가요가 아닌 아주 단순하고 사무적인 비즈니스 벨소리였어요. 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고 벨소리가 두어 번 더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통화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지요.
마침내 저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김태인과 아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발신자의 이름을 나직이 의조렸습니다. 어이구, 진세계 박 상무님이시네. 김태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상무라는 직함이 그녀의 귀에 예사롭지 않게 들렸을 겁니다. 저는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평소보다 조금 더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시장 상인의 걸걸한 말투가 아닌 노련한 사업가의 전문적인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박 상무님. 저 기순입니다. 그럼요,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말고요. 조금 전에 파주 물류센터로 보낼 1차분 차량 출발시켰습니다. 상무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하신 최고급 한우 갈비찜 500인분하고 완도산 활전복으로 만든 전복초에 300인분 정확히 실어서 보냈어요. 오늘 저녁 8시까지는 물류센터에 틀림없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잠시 상대의 말을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2차분으로 나갈 궁중 잡채와 삼색전, 그리고 대하 잣즙 무침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도착 예정입니다. 원재료 검수 증명서랑 저희 사업장 위생 증명서 4본,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서까지 전부 서류 봉투에 담아서 기사님 편에 함께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통화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될수록 김태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500인분, 300인분 같은 엄청난 물량과 물류센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같은 전문 용어들은 망해가는 동네 반찬 가게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상무님. 지난번에 저희 겉절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오늘 아침에 갓 담근 걸로 따로 조금 챙겨서 상무님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성의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는 제 모습은 대기업 임원과 스스럼 없이 안부를 묻고 개인적인 선물까지 챙겨주는 아주 능력 있는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김태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중요한 전화라서 말이야. 김태인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마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는 그 혼돈을 끝내주기 위해 천천히 가게 구석에 쌓여있던 가장 큰 스티로폼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 상자에는 아주 선명하게 금장전자 파티 케이터링 1팀, VVIP용 특상급 한우 세트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쫙 소리가 나도록 상자의 테이프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을 여는 소리처럼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드라이아이스의 차가운 냉기가 쉭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냉기가 거치자 드러난 상자 안의 내용물에 김태희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 안에는 눈처럼 하얀 마블링이 촘촘히 박힌 선홍빛의 경주산 최고급 한우 등심과 안심, 채끝살이 부위별로 진공 포장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 위에는 1등급 한우 도축 증명서와 개체식별 번호까지 선명하게 인쇄된 라벨이 붙어 있었지요. 그 옆 칸에는 아직 미세하게 더듬이를 움직이는 완도산 활전복들이 산소 포장 팩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또 다른 칸에는 깊은 숲의 향기를 그대로 머금은 양양산 자연 송이버섯이 한지 위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마블링이 좋은 한우 등심팩 하나를 집어들어 김태인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자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망해가는 반찬 가게에서 취급하는 고기라네. 그리고는 다시 상자 옆면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참, 아까 자네가 말한 그 금장전자가 여기도 있네. 자네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회사 말이야. 어쩌나 그 대단한 회사의 아주 중요한 신제품 론칭 파티 음식을 우리처럼 망해가는 가게에서 전부 맡게 되었지 뭐야.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제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김태인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최고급 식자재들과 상자 겉면에 금장전자라는 글씨,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노트북을 열어 전원을 켰습니다. 잠시 후 투박한 화면에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웹사이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순인의 손맛, 대한민국 프리미엄 한식의 기준이라는 슬로건 아래 먹음직스러운 반찬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홈페이지였지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좁아터진 시장 바닥에만 목을 메고 장사하는 줄 아니? 자네가 나를 떠나고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행복에 겨워 VVIP 라운지를 드나들 때 나와 내 아들은 밤을 새워가며 미래를 준비했어.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국 각지의 주문 현황과 일일 매출 그래프가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천장을 뚫을 기세로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일일 매출액 칸에 찍힌 숫자는 김태인이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지. 정직한 재료와 내 손맛만 있다면 온라인이라고 못 팔 이유가 없다고 믿었어.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고 유명한 음식 블로거들이 리뷰를 쓰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 지금은 전국의 부자들이, 자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반찬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단다. 저는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프로그램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의 이 낡은 가게가 최첨단 조리 시설과 거대한 냉동 설비, 그리고 위생적인 포장 시스템을 갖춘 센트럴 키친으로 변모하는 3D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자네가 기억하는 그런 허름한 가게가 아니야. 내 음식 제국의 심장이 될 중앙 주방이지. 저 벽을 허문 건 낡고 오래돼서가 아니라 독일에서 수입한 저 거대한 오븐과 냉동고를 들여놓기 위해서란다.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가파르게 치솟는 매출 그래프의 붉은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며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제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찾아온 침묵은 이전의 것과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색하거나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후의 공허한 정적이었습니다. 김태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노트북 화면의 조감도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었던 실패한 인생이 실은 자신이 동경에 맞지 않던 성공한 삶의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지요. 옆에 서 있던 아들 종석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김태인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통쾌함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한 번에 보상받은 듯한 후련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경외감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마 오늘에서야 제가 지난 3년간 그저 슬픔에 잠겨 반찬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현실을 인식한 김태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지옥과 같다고 느꼈는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다급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오만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이 끔찍한 자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만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도망치듯 가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구두가 먼지 쌓인 바닥에 끌리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지요. 그녀의 손이 가게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등을 돌린 그녀의 뒤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가게 안 모두에게 들릴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태인의 등이 순간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투로요. 그 금장전자 파티 말일세. 듣자 하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 헤르메스의 론칭 행사라면서 금장전자의 미래 10년이 걸린 그야말로 회사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어 문손잡이를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행사를 총괄하는 사업부의 고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에 자기 목숨이라도 건 것처럼 매달리고 있다고 들었네. 워낙 깐깐하고 철두철미해서 케이터링 업체인 우리한테까지 직접 연락해서 메뉴 하나하나 재료 원산지까지 확인하더군. 혹시 자네 그 고 부장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인가? 저는 일부러 그녀의 남편 성씨인 고 씨를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듯 순진한 질문의 형식을 취했지요. 그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숨통을 바로 끊지 않고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김태희는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핏기 하나 없는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동공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고 부장님이요? 그녀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응, 이름이 고진혁 부장이라고 하던가. 우리 아들하고 성이 같아서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 그 양반이 이번 행사 총책임자라서 케이터링 업체인 우리한테 얼마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 음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자기 회사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면서 신신당부를 하더군.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로만 준비하고 있단다.
저는 그녀 남편의 유능함과 책임감을 칭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위험의 크기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쯤 천둥이라도 치고 있겠지요. 자신이 망했다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가게가 자기 남편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어 남편의 커리어가 무너진다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담동 펜트하우스와 VVIP 라운지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김태인의 오만하던 가면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포와 절망에 질린 한 나약한 인간의 민낯뿐이었지요. 그녀의 자세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꼿꼿했던 허리가 구부정하게 숙여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에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향해 이번에는 도망치던 때와는 정반대로 아주 천천히 마치 재단에 다가서는 죄인처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애처로울 정도의 다급함과 비굴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 사람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고진혁 부장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기괴해서 차라리 우는 것보다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정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남편이 이번 일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어머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물론 어머님 손맛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걱정은 조금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실수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부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제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이토록 빠르고 무자비한 것이었지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전자에 담겨 있던 차가운 보리차를 유리컵에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유리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그녀의 식은 땀처럼 보였어요. 그래, 세상 참 좁구나. 인연은 인연이니 어쩌겠어. 우선 앉아서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아까부터 보니 목이 많이 타는 모양인데 제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지금 김태인에게는 그 어떤 협박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건넨 차가운 유리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제 소나기에 완벽하게 갇힌 가련한 덫 속의 여우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밤새 저와 아들 그리고 새로 고용한 직원 몇몇이 힘을 합쳐가게 내부를 어느 정도 정리한 덕분이었지요. 허물어진 벽자리에는 거대한 업소용 냉장고와 독일제, 오븐이 들어올 자리가 늠름하게 마련되었고 어지럽게 쌓여있던 상자들은 품목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망해가는 가게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앞둔 야전 사령부 같은 비장함마저 감돌았어요. 아들 종석이의 얼굴에도 어제의 분노와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한창 주문받은 명이나물 장아찌를 포장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에 또다시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김태인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고심해서 고른 듯한 수수해 보이는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고급스러운 백화점 포장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기 전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유기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커다란 상자를 제게 내밀었지요. 어제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 정말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부디 이 못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연극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상자를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상자에는 진세계백화점 VVIP 기프트 세트 자연산 송이와 최고급 한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여전히 세상 물정 어두운 그녀의 얄팍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싼 선물을 테이블 구석에 아무렇게나 밀쳐두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받은 전단지처럼 무심하게 대했지요. 제 행동에 김태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마음은 잘 받으마.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용서 아닌 용서에 그녀는 안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제 무심한 태도에 더 큰 불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준비해온 다음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염치 없지만 저도 여기서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남편 회사의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어머님 일손도 덜어드리고 또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저를 이 통제 가능한 곳에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숨줄이 달린 이 주방이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장소였을 겁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무나. 일손이 부족하던 참에 잘 됐지. 마침 할 일도 산더미 같았는데. 제 허락이 떨어지자 김태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게 안쪽의 작업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배달된 자색 양파와 의성 육종 마늘이 커다란 고무대야에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럼 우선 이것부터 좀 손질해 주겠니? 양파는 장아찌용으로 담글 거라 껍질만 잘 까서 꼭지만 다듬으면 되고 마늘은 전부 꼭지를 떼고 한쪽씩 낱개로 분리해 주면 된단다. 제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잘 드는 과도가 아닌 끝이 무딘 작은 채소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장갑 대신 맨손으로 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지요. 김태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길고 화려한 네일아트가 된 손톱과 산더미 같은 양파, 마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네, 어머님. 맡겨만 주세요. 그녀는 억지로 씩씩하게 대답하며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양파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녀의 손에서 양파는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껍질은 지저분하게 벗겨졌습니다. 보라색 양파물이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에 점점이 튀었고 매운 기운에 눈이 따가운지 연신 눈을 비벼댔습니다. 그 바람에 완벽했던 아이라인은 시커멓게 번져 마치 판다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갔지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들 종석이는 차마 그 꼴을 보기 힘들었는지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마음 약한 아들은 아마 저와는 달리 김태인에게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김태인의 몰골은 더욱 말이 아니게 되어갔습니다. 매운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은 범벅이 되었고 마늘의 아린 냄새는 그녀가 뿌리고 온 값비싼 향수 냄새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흙과 마늘 껍질이 까맣게 끼었고 자랑하던 네일아트의 큐빅 하나가 떨어져 나가 마늘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뭐야 대체. 바로 그때 옆 가게 생선 장수 박 사장이 일부러 저희 가게를 기웃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기순 씨, 가게가 아주 훤해졌네.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셔? 새로 들인 직원인가? 아이고, 인물이 훤해서 좋긴 한데 손이 너무 고와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호호. 박 사장의 목소리에 김태인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너편 두부가게의 최 씨 아주머니와 야채 가게의 이모까지 저희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3년 전 김태인이 제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난 일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어머, 저게 그 전 며느리 아니야? 아이고, 사람 꼴이 저게 다 뭐야? 저 비싼 옷이랑 신발 다 버리겠네. 저런 걸 입고 시장엔 뭐하러 왔대? 쯧쯧, 기순이네가 저렇게 크게 성공하니까 배가 아파서 염탐하러 왔나 보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여길 어떻게 다시 찾아온대? 그러게 말이야. 기순 씨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받아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지. 나 같았으면 소금을 뿌려서 쫓아냈을 거야, 아주. 시장의 스피커처럼 울려 퍼지는 그들의 대화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김태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인 어깨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려는 듯 더욱더 미친 듯이 양파 껍질을 까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거칠고 서툰 손길에 양파는 반 토막이 나고 마늘은 으깨져 나갔지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씩 대접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을 김태인이 똑똑히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장의 안악들이 이제는 그녀를 심판하는 배심원이 된 셈이었지요. 오후 내내 김태인은 쏟아지는 구경거리와 뒷말 속에서 묵묵히, 아니, 이를 악물고 양파와 마늘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청담동의 우아한 삶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는 먼지 나는 시장 바닥의 낮은 의자에 앉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양파 냄새에 절어있는
한낱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김태희는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벗어놓은 양파와 마늘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바닥까지 탈탈 털린 듯 보였지요. 저는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는지 그녀에게 잠시 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잠시 들어가서 손 좀 씻고 오너라. 저기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제 말에 김태희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도가에서 대충 손을 씻고는 제가 가리킨 가게 구석의 작은 사무 공간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서류 몇 개와 낡은 노트북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아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서 세련된 클래식 음악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김태희는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전화를 꺼내 들었지요. 액정에 뜬 내 사랑이라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몸을 옮겨 목소리를 한껏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명랑했습니다. 응, 자기야. 나야. 일은 잘 돼가? 응? 나는 지금 친구랑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지. 응, 그럼. 걱정하지 마. 저는 일부러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녀의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참으로 뻔뻔하고 능숙했습니다. 뭐? 케이터링? 그거. 걱정 말라니까. 내가 어제 그 사장님 직접 만나 뵙고 왔잖아. 완전 잘 진행되고 있어. 그 사장님이 나를 엄청 예뻐하셔. 거의 가족 같은 사이라고나 할까? 응,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를 정도라니까. 정말이야.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와 그녀가 가족 같은 사이라니. 그 두꺼운 낯가죽이 경이로울 정도였지요. 그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불안하고 다급해지는지 그녀의 목소리 톤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본사 회장님이 그날 행사에 갑자기 참석하신다고? 정말이야? 아니야. 걱정 마. 오히려 더 잘 됐지. 내가 이 집 사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회장님 입맛에 딱 맞는 특별 메뉴라도 추가해달라고 할게. 나만 믿으라니까. 당신 성공이 바로 내 성공인데 내가 허투루 하겠어? 응, 사랑해. 이따 집에서 봐. 전화를 끄는 김태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김태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기 남편이 너무 걱정하길래 그냥 안심시켜 주려고. 저는 그녀의 변명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때로는 100마디의 질책보다 의미심장한 침묵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제 침묵 속에서 김태희는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식은땀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그녀가 까놓은 마늘이 담긴 소쿠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껍질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고 상처가 난 마늘 한쪽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보여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일은 제대로 배워야 하는 법이란다. 이렇게 어설프게 까놓으면 나중에 음식에서 쓴맛이 나는 법이야. 제 말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김태희는 똑똑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새카맣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통화했던 진세계 백화점의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박상무의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심각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상무님께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저희 쪽으로 납품된 식자재 일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문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상무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실렸습니다. 저는 김태인을 힐끗 쳐다보며 이 연극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거래하는 농가 한 곳에서 보내온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확인 중인데 아무래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납품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만들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대로는 저희 기순인의 손맛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금장전자의 중요한 행사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그래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김 사장님? 저는 마치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신뢰가 깨진 이상 문제가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메뉴는 전부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할 만한 최상급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최악의 경우 금장전자 측에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명예를 걸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음식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무님. 전화를 끊자 가게 안에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희는 이제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재검토라는 말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두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태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 그리고 양파의 매운 기운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안 돼요. 계약 취소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어찌나 강한지 제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지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회사에서 잘려요. 이번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회장님까지 오시는 행사인데 그걸 망치면 우리 그 사람은 정말 끝장이에요. 그럼 저도 끝장이라고요. 제발요, 어머님.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네.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계약만은 제발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청담동 펜트하우스, VVIP 라운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남편이라는 위태로운 기둥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그녀는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행동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 있었지요. 이거 놓거라. 양파 냄새, 마늘 냄새 진동하는 더러운 손으로 어딜 함부로 만져.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과거 그녀가 제게 했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자한 사업가나 너그러운 전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차가운 경멸과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김태인에게 지옥의 판관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용서만을 구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내 질문에나 대답하거라.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영원히 잊고 싶었을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 상처를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내 아들의 생일날, 너는 내 아들의 면전에서 이 기름 냄새 나는 집구석에서 평생 썩을 거냐고 악을 썼지. 기억하나? 제 말에 김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내 아들의 월급이 적어서 너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도 했지.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소중한 가게를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이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너였다.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나? 저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작업대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인생을 모욕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 그리고는 어제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우리가 망한 것을 축하하며 비웃었지. 그런 너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너는 내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조롱하고 저주하던 이 망해가는 가게에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목숨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참 세상일이 우습지 않니?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후려쳤습니다. 김태희는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창고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아들 종석이가 차마 더는 볼 수 없었는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연민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지요. 마음 약한 제 아들. 그는 역시나 가해자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은 제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울고 있잖아요. 벌은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저를 말리는 아들을 매섭게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아들은 저도 모르게 잡았던 팔을 놓쳤지요. 종석아.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정산이야.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법이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비참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수억 원의 빚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 금장전자와의 계약을 정말로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반드시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줘야만 한다. 저는 바닥에서 울고 있는 김태인과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아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지난 3년간 고통받았던 내 아들을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이며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 기순인의 손맛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거라. 모든 것은 이 어미가 알아서 할 것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가게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종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제게 일임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이제 이 공간의 모든 시간과 공기는 오롯이 저의 것이 되었지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태희는 끄끄거리던 울음마저 멈춘 채 사형수의 심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는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끌어다 그녀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왕처럼 혹은 판사처럼 그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자세를 바로 한 저는 바닥에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길을 주겠다, 김태인. 선택은 너의 몫이야. 제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길. 너는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비싼 차를 타고 내가 자랑하던 그 좋은 집으로 돌아가면 돼. 대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나는 즉시 너의 남편 금장전자의 고진혁 부장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겠지. 당신의 아내인 김태인 씨가 저희 가게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고 망해버리라는 저주를 퍼부어서 도저히 이 중요한 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심적 상태가 아니게 되었다고 말이야. 물론 진세계 박 상무에게는 공급업체 문제라고 둘러댔으니 금장전자 내부에서는 너의 남편이 아내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망쳐버린 아주 무능하고 한심한 책임자로 낙인 찍히게 되겠지. 그것도 그룹 본사의 회장님까지 직접 오시는 그 역사적인 행사에서 말이다. 그 후에 너의 남편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너의 그 화려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저는 그녀가 자신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남편, 그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공포가 김태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길. 너의 진심이 담긴 아주 값비싼 사과를 내게 바치는 것이다. 사과요? 김태희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과에 붙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의 절차가 아닌 그녀의 오만함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첫째, 사과의 장소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어제 망했다고 비웃었던 바로 이 가게의 시멘트 바닥 위여야 한다. 둘째, 너의 그 가짜는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나나 내 아들만이 아니다. 내가 벌레 보듯 무시했던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 어제와 오늘 너의 그 오만방자한 셔터를 똑똑히 지켜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사죄를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사과의 내용은 내가 정한다. 너는 제가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기순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불행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추악한 질투심과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이 모든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입으로 똑똑히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건을 들은 김태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존재가 부정당하고 사회적 자아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듯한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지요.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들어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너에게 정확히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타이머 앱을 켜고 10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무심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뒤에도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면 나는 내가 첫 번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즉시 너의 남편에게 이 전화를 걸겠다. 자, 이제 선택하거라. 저는 김태인의 남편 고진혁 부장의 연락처를 화면에 띄운 채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직 제 스마트폰 타이머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김태인의 심장 소리 같기도 그녀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재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김태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막히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쯤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자존심을 저울질하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울이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 종석이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 뜻을 알아차린 아들은 굳게 닫혀있던 가게의 셔터를 드르륵 소리를 내며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갑자기 환해진 가게 안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대치 상황은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기순이네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어제 왔던 그 전 며느리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옆 가게 박 사장과 두부 가게 최 씨 아주머니를 필두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저희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드라마의 결말을 기다리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김태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을 느끼고는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굴욕은 이제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타이머의 숫자는 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금을 해제하고 고진혁 부장의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제 행동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마지막 신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다, 김태인. 너의 대답을 듣고 싶구나.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숨을 죽였고 오직 김태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50초, 40초, 30초.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타이머가 10초를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던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김태희는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바로 세우는가 싶더니 이내 구경하고 있는 시장 사람들과 저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싼 청바지 무릎이 먼지 쌓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툭 하고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금의 동정도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말하거라. 김태희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할 뿐이었지요.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정해준 사죄의 말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똑바로 말하거라. 잘 들리지 않아. 너의 사죄를 들으러 온 증인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예의가 아니지 않나? 제 지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한번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게 밖의 상인들에게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의 불행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시장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추악한 질투심과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태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앞을 가득 메웠던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기묘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끝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지요. 저는 엎드려 비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굴욕과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려 그녀의 뼛속 깊이 오늘을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이 정의로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동안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음에는 처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력을 잃고 잦아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모여있던 시장 사람들은 이제
동정심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엄숙한 심판의 증인이 되어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들의 침묵은 김태인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아주 충분히 자신의 비참함을 곱씹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거의 멎고 가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때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는 모두 사라지고 마치 깊은 우물물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말에 김태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본 듯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올려다보았지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에는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내 가게 바닥 더럽히지 말고 어서 일어나란 말이다. 제 목소리에는 단 1g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귀찮은 것을 치우려는 듯한 냉정한 기각이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김태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간신히 벽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값비싼 청바지의 무릎 부분에는 시멘트 먼지가 허옇게 묻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지나쳐 가게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비즈니스에 돌입했지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김태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금장전자와의 케이터링 계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말에 김태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마. 단 이것은 너라는 인간을 용서해서가 절대 아니다. 나와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순인의 손맛의 신용, 그리고 내 이름 석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사업적인 판단일 뿐이야. 오해하지 말거라. 저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통보를 날렸지요. 다시는 내 발로 내 가게 문턱을 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드는 일도 없어야겠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마지막 경고다. 알아들었으면 이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김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제 처음 가게에 들어설 때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갔고 잠시 후 시장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검은색 세단이 황급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악몽이 걷히는 듯한 순간이었지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자 가게 앞에 모여있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기순 씨, 정말 대단해.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거야. 옆 가게 박 사장과 두부 가게 최 씨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내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저와 아들 종석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아들이 조용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 고마움, 존경심,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자의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지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난 3년 동안 바위처럼 박혀있던 응어리가 오늘 어머니 덕분에 전부 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은 이제 40이 넘은 장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해주었습니다. 종서가 잊지 말거라.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흘리는 정직한 땀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란다. 오늘 일을 우리 인생의 값비싼 교훈으로 삼자.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알겠니?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한층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가는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마주치며 가게 안의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자, 이제 구경은 끝났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 금장전자의 높으신 양반들이 우리 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어서들 움직이자고. 제 외침에 아들도 잠시 쉬고 있던 직원들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게는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감과 활기, 그리고 기순인의 손맛이라는 이름에 대한 강한 자부심만이 가득했지요. 칼질 소리는 경쾌한 음악처럼, 재료가 볶아지는 소리는 축제의 폭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나란히 서서 마지막으로 나갈 갈비찜의 양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밤은 깊어갔고 우리의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어둠에 잠겼을 때도 오직 저희 기순인의 손맛의 불만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금장전자로 향할 모든 음식의 준비와 포장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수십 개의 보온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출정을 앞둔 군대처럼 늠름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밤샘 작업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과 상처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금장전자 신제품 론칭 파티가 열렸던 다음 날 저희 가게는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첫 전화는 진세계 백화점의 박상무에게서 걸려왔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중후함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아이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제 금장전자 회장님이 사장님네 갈비찜을 한 입 드시고는 자기 평생에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극찬을 하셨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어느 업체 음식이냐고 따로 물어보기까지 하셨대요. 덕분에 저희 백화점 위신까지 제대로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박상무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다음 주에 있을 백화점 VIP 초청 행사의 케이터링까지 저희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저희 가게로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금장전자의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저희 가게의 허름한 외관에 잠시 놀라면서도 이내 진정한 맛집의 포스를 느꼈는지 너도 나도 반찬을 사가기 바빴습니다. 그날 하루 저희 가게의 오프라인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 무렵 모든 사건의 정점을 찍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지요. 여보세요. 기순이네 손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장전자 대표이사 이정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에 저와 제 옆에 있던 아들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금장전자의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신제품 론칭 행사 케이터링을 맡아주신 김기순 사장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 제가 김기순입니다. 하하,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저희 그룹 회장님께서 사장님 음식 맛에 완전히 반하셨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저희 회장님 입맛을 사로잡은 분은 사장님이 처음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깊은 맛에 저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맛을 내시는 겁니까? 이정훈 대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행사의 성공 요인 중 절반은 저희 음식 덕분이었다며 저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지요.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금장전자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회사의 모든 국내외 VVIP 행사와 임원진 식사는 전부 기순인의 손맛에 맡기고 싶습니다. 물론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사장님의 음식이 저희 금장전자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큰 계약을 따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익권에 드는 대기업의 공식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기순인의 손맛이 명실장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로 공인받는다는 의미였지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조촐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바로 김태인이 뇌물처럼 놓고 갔던 그 최고급 한우 세트였지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아들 종석이가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머니. 그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던 그 저주의 선물이 지금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 말이에요. 저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남에게 상처 주려던 칼이 결국 자기 자신을 베는 법이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냈을 뿐이야. 자,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맛있게 먹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는 그날 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의 성공과 밝은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희 가게는 금장전자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폭주했고 백화점 입점 제안과 방송 출연 섭외까지 쇄도했지요.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가게 박 사장이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저희 가게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신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순 씨, 기순 씨, 대박 소식이야.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소식이라고. 박 사장은 진세계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는 자신의 처제를 통해 들었다며 김태인 부부의 최신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금장전자의 고 부장 말이야. 이번에 한직으로 좌천됐다지 뭐야. 잘린 건 아닌데 이름만 부장이지 아무 힘도 없는 데이터 관리실 같은 데로 발령이 났대. 사실상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의외의 소식에 저와 아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왜 그렇게 됐답니까? 아들이 묻자 박 사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들어보니까 그날 회장님이 음식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중에 따로 그 케이터링 업체랑 책임자에 대해 뒤조사를 좀 시켰나 봐.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행사 직전에 케이터링 업체랑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는 거야. 물론 우리 기순 씨가 깔끔하게 처리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높으신 분들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나 보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책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거야. 결국 고진혁 부장은 아내의 멍청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힌 셈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그 트러블의 전말을 사실대로 밝힐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전처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집안 단속도 못하는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말이야, 그 부부가 요즘 매일같이 싸운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능력 없는 남편 믿고 결혼한 자기가 바보였다고 악을 쓰고 결국 그 청담동 셔터하우스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아마 조만간 이혼 도장 찍게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수군거린대.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랐던 복수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은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희 가게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허름했던 외관은 통유리와 세련된 목재로 마감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순인의 손맛이라고 쓰인 간판은 유명한 서예가의 글씨를 받아 달았고 가게 앞에는 저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과 취재 나온 기자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처럼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종석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지요. 그리고 아들의 곁에는 환한 미소를 띤 한 아가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가게의 리모델링을 맡았던 디자인 회사에 실력 있는 디자이너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며 아들과 자연스레 정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꾸밈없이 선하고 총명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새로 단장한 가게와 행복해 보이는 아들, 그리고 저희를 축하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3년 전 김태인이 퍼부었던 저주와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가난의 상징. 하지만 지금 제 코끝을 맴도는 것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을 저는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억척스러운 땀으로 지켜낸 내 인생의 손맛은 여전히 계속될 거예요.